안녕하세요. 글로벌 코리안스 대표 박홍렬입니다. 제가 지난 1월 달부터 박홍렬의 공감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와서 산 지는 한 1년, 한 7, 8개월 됐나요? 세월이 참 빨리 흐르네요. 어쨌든 제가 지금 한국은 지금이라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오늘 처음 시작을 합니다. 오늘이 마침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일이라 그 뜻이 더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250주년을 맞아서 앞으로도 더 번성하고 더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희 큰형님이 1976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먼저 가셨는데 그때 대통령이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76년 11월 대선에서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겼지만 말입니다. 근데 올해도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이기 때문에 200주년과 250주년은 묘하게 공화당 대통령이 치르는 그런 우연이 있네요. 어쨌든 미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여기까지 오기에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잘 견뎌냈고 지금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되었지만은 사실은 미국이 많은 문제점도 있죠. 앞으로 미국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극복하고 좀 더 번성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저 또한 간절합니다. 또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도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축제를 즐기고 있을 텐데요. 저도 그 당시에 불꽃놀이 정말 독립기념일보다 정말 대단했었죠. 그래서 저도 어린 아이들을 제 애들이 어렸을 적에 한번 페사디나에 사는 파이어웍을 데리고 왔는데 그 소리가 너무 큰지 애들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독립기념일은 정말로 경축을 해도 참 좋은 날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제가 오늘 다루려는 주제는 첫 번째는 한국 축구의 부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한국에서 이제 자녀 의대 보낸 집에 대한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한국 축구의 몰락, 그리고 자녀 의대 보낸 집, 이 어떻게 보면 공통 분모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생기는 공통 분모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의 얘기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한국 축구가 정말 처참하게 몰락했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6월 12일 체코전을 가서 광화문 광장에서 응원을 했습니다. 정말 뜨거운 떼약볕 밑에서 응원을 했는데 다행히 그날은 2대1로 역전승을 했기 때문에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박홍렬의 공감 유튜브로 올렸더니 조회수가 무려 1100여 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월드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열망과 열기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이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저도 그날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응원하면서 대한민국을 수십 번을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목이 터져라 외쳐가지고 그 다음날은 목을 쓸 수 없을 저러지 목을 쉰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즐거운 경험이겠죠. 그 후에 이제 6월 19일 날 이제 멕시코전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1대0으로 졌죠. 그렇지만은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축구 대표팀의 선전은 칭찬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단 한 번의 그 수비 실수로 우리가 멕시코에 1대0으로 석패를 했는데 이때까지도 정말 한국 축구를 기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열망과 또한 우리 재외 동포들의 열망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과달라하라는 물론이고, 미주 한인 사회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마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한인들이 한국 축구가 이길 것을 아마 확신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길 것을 확신했다는 거는 이제 32강 진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침내 6월 25일 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6.25 76주년을 이제 맞이한 날인데, 이 남아공전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붙게 됐죠.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멕시코전에 이어서 남아공전도 광화문 광장에 가서 응원을 하면서 취재도 하고 즐겼습니다. 근데 그 식전 행사가 있었는데 마침 그 오세훈 그 서울시장하고요, 남아공의 그 대사분이 나오셔서 서로 선전을 그 기원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때 처음 알았는데, 남아공화국이 6.25 때 그 공군 대대를 이제 보내가지고 800여 명이 왔더만요. 그래가지고 34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남아공화국은 우리나라 그 UN 16개국 참전국 가운데 하나로서 피를 흘린 혈맹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승부는 승부니까 우리는 그날 이겨야 했고, 최소한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아프싸 이제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출전 선수 명단에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좀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손흥민이가 전번부터 나와서 뛰어야 이기든 비기든 뭔가 속 시원한 결말이 나올 텐데,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후반 10분에 남아공에 그 한 점을 허용을 했는데, 손흥민이가 후반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한국 선수들이 뛰는 움직임이 굉장히 둔하더라고요. 과달라하라에 비해서 몬테레이가 굉장히 그 습기가 있고 더운 날씨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남아공하고 선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이해가 안 갔는데, 일단은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상식이거든요, 일종의. 그렇지만은 마지막 뭐 10분, 15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3백 그 수비 포지셔닝을 계속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아니다 싶은데, 그날 손흥민 선수도 제 역할을 못했고, 또 이강인이도 열심히 뛰었지만은 어딘지 모르게 선수들과 연결이 안 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선수들이 굉장히 무기력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나중에 경기 후에 집단 식중독에 걸렸었느냐 하는 그런 기자의 그런 질문도 나왔었는데요. 정말 제가 본 여태까지 한국 축구 대표팀 경기 중에 제일 미스테리한 경기가 아마 남아공화국과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를 끝내 1대0으로 졌을 적에 그 대한민국의 한복판, 수도 서울의 한복판인 그 광화문 광장을 메운 그 붉은 악마들의 그 탄식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야, 이게 뭐냐. 도저히 그 내 눈에 믿기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허탈하게 그 광장을 빠져나가는 그런 붉은 악마들을 보면서 저도 허탈감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2강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경우의 수를 무려 3일 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결국은 일요일이죠. 6월 28일인가? 그때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탈락이 결정돼서 결국은 34위로 32강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선수들만의 실수가 아니라 대한축구협회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대한축구협회의 그런 절차적 무능, 그리고 시스템의 붕괴 때문에 이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첫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반복되는 절차의 무시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그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시절부터 전력강화위원회가 굉장히 무력했고, 그 독단적인 감독 선임 과정으로 인해서 특히 저 홍명보 감독의 그 감독 선임 과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문체부 감사에서도 이제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결국 이제 투명성하고 공정성이 사라진 행정의 결과가 고스란히 경기장에서의 전술 부재하고 조직력 와해로 이제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고인물과 카르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4연임에 성공하면서 장기 집권하는 동안에 축구협회 내부의 건강한 비판 시스템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탈락 전에 이미 정회장의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은 이제는 홍명보 감독도 이미 LA로 자기가 이제 출국을 한 상태에서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고 한국 축구와 공중에 붕 뜬 느낌입니다. 축구협회가 물론 이제 경기가 다 마친 5일 후에 간단히 사과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협회장이 직접 나와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공문을 그냥 온라인에 그냥 띄우는 식으로 그냥 마지못해 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 축구협회가 각성하려면 멀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축구협회의 그런 구조 개혁 없이는 한국 축구의 그 미래도 기약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한국 축구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 거는 축구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적 인맥이라고 그러죠. 어떤 한 기업과 어떤 한 대학의 그런 인맥, 그리고 또 독단이 그런 공적인 그런 시스템을 지배할 적에 아무리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 손흥민, 뭐 이강인, 김민재, 황인범, 오영규, 유로파 선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아공에 비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조직은 무너진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번에 얻게 됐습니다. 오죽하면은 어떤 방송국에서는 정몽규 회장을 선조에 비유하고 홍명보 전 감독을 원균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분의 뭐 비유가 좀 심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렇게 좋은 그런 선수들을 두고도 이렇게 무능한 전술을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홍명보 감독의 한계를 보면서 정말 그 패널리스트가 홍명보 감독을 원균 장군에 비교하는 게 무리가 아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 축구를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제 동포들, 또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도 한국 축구를 사랑하지만은 이번 기회에 정말 환골탈퇴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 발전을 기약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위기는 기회라고, 앞으로 일본처럼 10년, 20년, 30년을 우리가 100년 되기를 보고 계획을 세워서 축구를 제대로 육성한다 그러면 이번 2026년 같은 그런 치욕은 다시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32강에 진출을 했다 그러면은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가 캐나다와 LA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예상을 했고, 이영포 해설위원도 LA행 티켓을 샀고, 많은 분들이 또 한국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특히 LA 한인들은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한국과 캐나다의 경기를 지켜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큰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무산됐죠. 사실은 소파이 스테디움을 저도 이제 여러 번 가서 거기서 NFL 그 축구도 보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행사에도 갔었지만은 소파이 스테디움은 정말 세계적인 스타디움입니다.
그래서 한국 축구가 거기에서 정말 캐나다와 한판 승부를 벌였었다면 얼마나 멋진 승부가 됐었을까.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가 목이 말라서 좀 물을 마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지난 토요일 날 이제 그 아르헨티나하고 아프리카의 아주 작은 나라죠. 카보베르데인가요?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 나라인데, 아마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경기를 이기고 있으면서도 한 점 한 점 따라붙는 카보베르데의 그런 저력, 그리고 투지, 거기에 아주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경기를 지켜봤는데요. 아르헨티나가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다시 한 점 차로 따라 붙어서 1대1 되고, 다시 2대1로 됐다가 2대2로 되고, 연장전까지 가서 결국엔 아슬아슬하게 아르헨티나가 3대1로 이겼는데요. 이런 팀은 비록 졌지만은 아주 잘 싸웠다는, 이긴 거 이상의 어떤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야말로 대진운이 없어서 브라질 팀과 이제 붙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골을 먼저 넣었어요. 그래서 1대0으로 이제 앞서고 있다가 결국에 가서는 브라질에게 2대1로 역전패했지만은, 그 일본 감독도 그렇고 일본 선수들도 정말 졌지만 잘 싸웠다는 그런 환호와 찬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한국 축구가 남아공화국 때 져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과정과 그 형식과 과연 우리가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져서 결과를 기다리는 거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져서 그냥 요행을 바라는 거하고,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국 축구를 즐기기도 했지만은 너무나 많은 실망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한국 축구는 우리에게 수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미스터리를 남기고, 정말로 좌절과 정말 그 어려움을 남겼지만은, 이번 기회에 황골탈퇴해서 2002년에 그런 4강의 그런 영광, 그 신화를 다시 재현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축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저도 모르게 막 흥분이 돼서 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두 번째 토픽인 자녀 의대 보낸 집과 대치동 학군지 부동산의 독주. 사실은 이 축구장이 이제 공정성을 이렇게 잃고 있는 사이에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시선은 여전히 견고한 또 하나의 카르텔, 즉 의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한국에서는 신문을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등등 이제 웬만한 일간지는 다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일보에 한번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이 기사가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기사의 그 타이틀은 자녀 의대 보낸 집, 부동산 시장에서도 잘 나가네. 그러면서 이제 소제목은 대한민국 욕망의 총체, 부동산 매물에 잠겼다 하는 제목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이게 제가 먼저 케이스를 갖다가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요거를 소개하면서 얘기를 전개하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요 기사를 한번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그 경기도 분당에 구축 아파트가 이제 매물로 나왔는데요. 층간 소음 없고 공부 잘 되는 집이란 소개와 함께 의대 진학이라고 떡하니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집에서 공부한 아들이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합격해 현재 졸업반이라면서 집이 잘 나가라고 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그 의대에 입학을 했고 졸업반이 됐다는 게 결국에 가서는 부동산의 그 마케팅 소재가 됩니다. 정말로 이상한 차별화 포인트죠. 자녀가 의대를 갔다고 해서 그 집 부동산이, 아파트가 잘 팔린다는 게, 이게 정말 한국적인 현상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이건 더 지방 소식입니다. 충남 천안의 이 한 아파트에도 이제 비상한 관심이 쏟아졌는데, 어떤 광고냐 하면은 매도인의 남편이 의대 교수랍니다. 그리고 자녀도 학생 때부터 여기서 자라서 지금은 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도 아주 내놓은 지 며칠 만에 이제 바로 팔렸다 그러죠. 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분당, 그리고 또 충남 천안, 또 대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구 수성구에 오피스텔을 내놓은 한 집주인이 분양을 받고 나서 아내가 의대에 임용된 기운 좋은 집이라고 내놨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수능 최고 득점자가 배출된 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시생에게는 최고의 집터라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광고가 이제 붙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더한 게 또 있습니다. 그 사교육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이제 둘러싸고, 최근에도 이제 정말 부동산 업계가 술렁거렸는데요. 여기가 저층이었답니다. 한국은 고층이 아무래도 프리미엄 아파트거든요. 저층인데다가 급매로 나온 물건인데도 똑같은 면적의 옆집보다 4억 원 정도 비싸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윤적을 물어보니까는 자녀 둘 다 스카이 대 의대에 보낸 기운좁이라고 소개가 됐다고 그럽니다. 의대에 보낸 집으로 간다고 해서 똑같이 의대에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이제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국이란 나라가 어느 정도로 의대에 목을 매는 나라네 하면은, 철학관을 가서 자녀가 의대를 갈 팔자인지 물어보는 그런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저도 정말 쓴 웃음을 저도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례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현직 의사입니다. 현직 의사의 얘기인데, 올해 초 이제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서울 노원구의 한 학군지로 이사했다는데요. 이 사람 이제 40대 의사입니다. 근데 근처 아파트 매물을 살펴보다가 매도인의 자녀 둘이 모두 서울대에 입학했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중개인이 집대가 좋다고 해서 이제 그걸 샀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참 한국인의 그 의대 집착 현상은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제가 살았던 미국에서도 좀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상류층의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미국 이제 캘리포니아주 이제 북가주죠. 팔로알토에 있는 한 주택이 이제 지난해 뜨거운 주목을 받았는데, 2017년에 이제 재건축을 했는데, 이후 집주인의 자녀들이 하버드대나 스탠포드대에 진학해서 아주 큰 성취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한국처럼 막 그렇게 그 교육열이 이제 뜨겁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육열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높은 학부모들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올라온 지 하루 만에 35,000건의 조회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인기 매물로 선정이 됐고, 결국은 86억 원에 팔렸는데요. 한국 돈으로요. 처음 호가보다 11억 원이나 이제 비싼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이 한국이 지금 그 상승폭이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몇십 년 동안에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올랐는데요. 이게 한국에서의 그 의대 라이센스가 곧 계급 이동의 유일한 보증 수표를 여겨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축구와 그 의대에 몰입하는, 또 의대에
모든 것을 거는 한국 사회를 제가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이 두 개의 토픽을 선정을 하면서 비교 분석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한국 축구의 요번에 이제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월드컵 조별리그의 탈락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반복되는 절차 무시, 고인물과 카르텔,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월드컵 조별리그를 탈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내포된 문제는 투명성이 상실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기구의 독점과 사유화. 이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현상과 내포된 본질적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대는 이제 결국 이제 교육의 문제죠. 교육과 부동산의 문제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의대 정원을 이제 10,000명으로 뭐 대폭 늘리려다가 저항에 부딪혀서 그게 이제 원래 대로 이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결국 의대 정원이 원상으로 이제 복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의대에 잘 들어가는 학군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결과를 이뤄냈고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그렇지만 내부적인 문제는 공교육에 대한 그런 불신, 그리고 이런 무한 경쟁 속에 그 자산이 계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서울의 평균 그 아파트 가격이 13억, 14억 정도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대치동이나 뭐 강남, 또 압구정동, 뭐 청담동, 그렇게 강남의 그 알짜배기 지역은 막 60억, 70억, 80억, 감히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가격들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요지는, 이제 축구협회의 이제 이런 공적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대중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역설적이고 또 모순적이게 동시에 나 개인과 내 자녀의 생존을 위해서는 또한 가장 폐쇄적이고 강남한 강력한 리그, 그러니까는 이거를 얘기하면 이제 의대 및 강남 부동산 그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기꺼이 모든 자산을 쏟아붓는 그런 모순을 범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회의 그 공공성,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사회 투명도, 교육 등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니까는 각자 도생의 밀도가 더 촘촘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축구를 얘기할 적에 원팀을 외치면서 이제 국민적 결속을 요구를 하고 또 느끼게 되죠. 그리고 또 공정하게 룰이 작동하지 않는 축구협회의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중이. 그렇지만은 그 대중이 각자의 삶으로 돌아와서 마주하는 것은 자녀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평당 1억 원짜리 대치동 아파트를 매수해야만 하는 그런 무한 경쟁의 시대에 한국인들이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현재의 그 위기를 극복하려면은 운동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축구도 그렇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공정한 규칙이 작동되고 있으면서, 또한 설사 한번 낙오되더라도 패자 부활전이 가능한 사회적 신뢰의 그런 복원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가 또 제도가 그 신뢰를 주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의 그런 그들만의 리그, 또 강남 불패는 씁쓸하게 이제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떨어진 이슈 같지만은 한국 축구와 또 우리 교육, 그 부동산이 갖고 있는 그런 모순과 수많은 그런 문제점이 저에게는 거의 유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남 탓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자녀 교육을 시키고, 또한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지 않나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한국은 지금
첫 번째 편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주,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박근율,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정말 즐거운 독립기념일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